자, 4번 문제는 우리 전에 뭐 일반 전표에서 계정 과목이나 뭐 이런 거 금액 틀린 거나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 써야 될 걸 일반 전표에 썼다든지 뭐 과세 유형이 틀렸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8월 15일 매출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금으로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는 당사 생산 부분 직원의 결혼 축하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지금 매출 거래처 직원 결혼 축하금이면 첩대비라 돼 있을 건데 우리 생산 부분 직원의 결혼 축하금이면 500번대 우리 복리후생비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 전표 8월 15일 날로 가서 지금 800번대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 걸 생산 부분 직원 거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계정 과목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9월 22일 공장 건물 공사에 대한 대금 200만 원을 가나건설에 지급하고 모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중 50%의 지출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 그럼 100만 원만 수익적 지출이고 1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죠.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00만 원은 수선비라고 되어 있겠죠. 9월 22일로 가서 자, 지금 수선비라고 전부 다 200번대로 적혀 있는 200만 원 적혀 있는 걸 얘를 100만 원으로 바꿔주고 차변에 이걸 건물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절반은 자본적 지출, 절반은 수익적 지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끝났고 다음 우리 이제 결산 문제 왔네요. 자, 결산에서 자, 첫 번째 2020년 9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45만 원을 구입하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중 기말 현재 소모품의 사용액이 33만 원이었다. 자, 일단 우리가 처리한 게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죠. 자산 처리했으면 대변에 소모품 그리고 세자죠. 세자면 사용액 33만 원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소모품 비면 미사용액 내자 쓰면 되고 소모품이면 사용액 세자 쓸 거니까 그대로 33만 원 쓰고 차변에 소모품비 얘는 영업부 거니까 800번대의 소모품비가 33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다음 수동결산부터 해야 돼서 수동결산부터 보는데 2번은 자동결산으로 하면 되겠죠. 자, 퇴직급여 추계액은 2천만 원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정 잔액이 1,500이면 500만 원만 보충하면 되고 관리직은 600만 원 보충하면 되고 다음 결산일 현재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올해 1월 2일 날 취득했네요. 잔존가치 없고 정해법으로 5년이에요. 자,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그냥 5로 나누면 되니까 800만 원 되겠죠. 800만 원이고 뭐 1월 달에 샀으니까 1년치 전부 다죠. 그럼 생산부서니까 500번대인 매출 원가에 그냥 800만 원 써주면 되니까 이 두 개 다 자동결산으로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번만 우리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 대변에 소모품 33만 원 차변에 소모품비
800번대에 33만원 이렇게 하나만 써놓고 그리고 이제 메인 메뉴에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엔터 치고 먼저 2번에 퇴직급여 추계 충당 부채에서 생산직은 매출 원가 아래에 임금에 있는 퇴직급여 여기에 추가할 금액 500만원을 쓰고 여기에 500만원 쓰고 다음 아래 판관비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금액 600만원이다 라고 써주고 그리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생산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매출 원가에 있는 우리 일반 감가상각비 500번대 처리할 거에 기계장치에 올해 거 800만원이라고 쓰고 자 이게 많이 계산하는 게 힘드신 분은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만약에 기계장치 아무 때나 우리가 기계장치라고 해서 올해 2020년 1월 2일날 근데 여기에서 정률법이 아니라 정예법이다라고 하고 올해 4천만원 그리고 5년이라고 하면 지금 입력이 다 되고 회사 계상액이 800이라고 떴죠. 컴퓨터가 이렇게 잔존가액이 없으면 여기 써주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 누르면 800이 떠요. 방금 제가 위에 감가상각 버튼 눌렀어요. 그래서 만약 이거 구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 그럼 이제 다 했으면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결산 문제 끝났죠. 수동 결산으로 직접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 붕괴 600만원 하고 그리고 우리 또 500만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하고 그리고 이 800만원 감가상각비 붕괴하고 이렇게 세 개만 직접 수동 결산으로 다 들어와 있어도 정답이에요. 자 다음 조회 문제를 볼게요. 자 6월 30일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러면 재무상태표 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 재무상태표로 가서 6월 말 현재 6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금액 차이 유동자산이 이 금액이고 그리고 유동부채가 이 금액이네요. 자 그럼 차이는 우리 5억 8,048만 3,625원 하셨나요? 그럼 이 금액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창 닫고 가야 되니까 이 금액이 1번 칸의 금액이 1번 여기에 금액으로 써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란에 일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이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도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그럼 신용카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의 일반 매입금 물어봤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일반 매입 세액은 얼마인가? 세액은 즉 오른쪽 보이는 15,000원이네요. 얘가 답이 되죠. 15,000원. 그럼 15,000원이 이제 여기에 답이 되고, 다음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대로 그대로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보면 되네요. 왜냐면 고정자산은 여기서 볼 수밖에 없죠. 그럼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은 이거밖에 없죠. 여기. 그럼 420만원 이 금액이 답이 되겠네요. 420만원. 그럼 이제 얘도 420만원. 방금 11번 칸에 있는 부가가치 신고서의 11번 칸을 보면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실기 문제를 다 풀었고, 이와 같이 이론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자, 수익 비용 이야기예요. 자, 1번. 관련 수익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을 하여 비용을 인식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우리 지금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익과 직접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우리는 체계적인 배분으로 비용 인식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비용을 인식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이 기간으로 볼 때, 그때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 그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달렸는지는 모르는데 얼마만큼 쓸 수 있다고 기간을 인식할 때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에 수익은 특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계된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수익은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회계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이 증가했는데 투자받은 거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투자받은 거는 수익이 아니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런 표현인 거고, 3번의 수익이란 기업 시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우리 수익이라는 게 차변에 자산이 증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부채가 감소하는 게 나한테는 수익인 거죠. 그죠? 우리 대변에 수익 발생하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 감소할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4번의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가 항상 신뢰성 있게 뭔가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우린 수익 비용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2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된 주식회사의 세무의 주식을 2019년도에 취득하여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회사 회계의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인식할 영업외 수익 및 영업외 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자, 먼저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세무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정가치는 5,000원이다. 그럼 우리는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겠죠?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 상장사니까. 자, 다음 2020년 10월 12일 주식회사 세무주식 500주를 4,9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장부에 500만 원 있었는데 10월 12일 날 올해 10월 12일 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파는데 절반을 팔았으니까 250만 원을 지웠겠죠. 그럼 250만 원 지웠는데 얘를 4,9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45만 원을 받았네요. 그럼 차이나는 5만 원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5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주당 100원씩 지금 내린 게 하락이 주당 100원씩 내렸죠. 500주라서 5만 원 내렸다라고 그냥 바로 생각할 수도 내린 게 아니라 싸게 팔아서 손해 봤다고 볼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해도 되고 5,000원에 산 건데 지금 4,9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100원 싸게 500주 팔았으니까 5만 원 손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분개 생각 안 하고 바로 계산하실 거면. 다음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세무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주당 공정가치는 5,100원이다. 그럼 5,100원인데 500주면 255만 원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건 250이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을 높여줘야 되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만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얘는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이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게 1000주 중에 500주 남았는데 지금 한 주당 100원이 이번엔 오른 거잖아. 그래서 5만 원이 지금 오른 거죠. 위에 거는 손해 본 거였고. 자, 그럼 지금 둘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니까 영업외 수익 비용은 5만 원, 5만 원이 4번 되겠네요. 그죠? 얘도 영업외 비용, 얘는 영업외 수익이니까 5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다. 자, 다음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자, 1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공장 이전 목적 보유 중인 토지는 유형자산이죠. 두 번째,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이 상품이니까 재고자산이네. 판매 목적. 답 2번이죠. 바로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부동산업이 유가증권 있으면 투자자산이지. 다음 4번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업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그럼 자기 회사 그걸로 쓸 거면 유형자산이겠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답이 2번이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올바른 것은. 자, 첫 번째, 기계장치 구입가격 5천만 원은 당연히 취득원가를 구성하겠죠. 5천만 원은 취득원가고. 다음 기계장치 구입 시 운송비용. 그럼 구입할 때 들어간 운송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니까 200만 원 더할 거예요. 다음 기계장치 설치 및 시운전비. 우리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라서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를 다 더해야 되니까 시운전비하고도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함시킬 거고. 자, 기계장치 사용을 위한 직원교육비. 사용 위한 직원교육비는 우리가 상관없는 거죠. 교육훈련비지 취득원가를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아니고. 그럼 5천만 원, 200만 원, 50만 원에서 5,25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재무제표 이야기했어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선 시산표가 있네요. 시산표는 장부죠. 시산표 우리 오늘 안 봤구나. 합계잔액 시산표가 시산표예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오늘 잔액 조회를 안 하게 애가 알려줘가지고 안 봤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장부예요. 시산표는. 자, 다음 6번. 다음 중 재무제표상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1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얘는 그냥 비유동 부채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잖아, 그냥. 부채로 대면에 있는 건데 문제는 자산 차감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 거니까 1번이 처음부터 틀렸네요. 2번 감가상각 누계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그 대변에 있고 대손충당금 채권의 차감 계정 대변에 있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비유동 부채여서 틀렸네요. 자, 다음 7번.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하는 경우 사채의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자, 할인 발행을 하면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사채 할인 발행을 하면 사채의 장부 금액, 이자 비용, 상각액보다 액면 이자, 상각액 이렇게 보면 할인 발행은 우리가 돈을 작게 받았다가 만기가 되면 액면 가격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얘는 증가할 거라 그랬어요. 기간이 경과하면. 그러면 이자 비용도 장부가액의 유효이자율 곱하는 거니까 비례적으로 얘도 증가할 거고 액면 이자는 일정하게 나올 거고 얘 둘이의 차이기 때문에 상각액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할증 발행은 내가 유리하게 돈을 많이 받았다가 만기되면 액면 가격으로 줄여야 되니까 얘는 감소하겠죠. 그럼 이자 비용도 장부 가격의 유효이자율 곱하니까 비례적으로 감소를 할 거고 액면 이자는 항상 상법이 그 금액만 주라니까 이렇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액면 이자가 더 큰데 이자 비용이 작은데 더 작아지니까 얘도 증가하는 규칙이 된다고 했던 사채의 규칙은 여러분들이 좀 보자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자, 이 사채 할인 할증에 대한 규칙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할인 발행인 경우 사채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할인이면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 가격에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할증 발행이니까 액면 금액의 가산 계정이라는 거예요. 부과한다. 그 가산 계정이 맞죠?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 계정이고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죠. 맞는 이야기고 3번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한다. 이거 할증 발행 차금은 매년 증가한다. 그럼 그 아래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거 둘 다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8번 1기 회계연도 중 10월 1일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만원인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기계장치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다. 동기계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정해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기 회계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자,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를 우리가 10월 1일 날 100만원 잔존가치 100만원이고 500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500만원에. 자, 그리고 기계장치의 취득시 부대비용이 50만원을 지출을 했죠.
그럼 취득 가격이 얼마죠? 기계장치의 취득 가격은 550이겠죠. 그죠? 그럼 550만 원이에요. 그럼 얘는 취득 가격이고, 그럼 우리는 잔존 가액을 봤더니 100만 원이다라고 했죠. 그럼 정해법이죠. 지금 문제 나온 게 맞나요? 정해법이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하면 취득원가의 잔존 가액 뺀 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죠.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450만 원이 될 거고, 정해법이니까 내용연수로 나눌 건데 내용연수가 5년이고, 그런데 얘가 1년, 지금 올해 취득해서 1년이 아니라 10월 1일에 우리가 매입을 했죠. 10월 1일 날. 그럼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쓰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2분의 3 월하이 계산해야 되죠. 상각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450만 원에 나누기 5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금액은 얼마죠? 22만 5천 원이 나오네요. 자, 우리 시험 때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나 봐요. 몇 분 물어보셨는데 이런 단순 단말 계산기는 시험 때 가지고 오셔도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공학용 계산기는 옛날에는 제가 감독관 하던 시절에는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화 시킵니다라고 해서 초기화 시켰는데 지금은 컴퓨터랑 연결해야 돼서 초기화가 안 돼요. 근데 안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공학용 계산기는 이제 사용 금지가 되었고, 이런 단순 단말 계산기는 돼요. 그런데 휴대폰은 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 휴대폰이 울리거나 진동 울리면 부정행위로 해서 그냥 즉각 퇴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산기는 쓰셔도 되는데, 계산기 쓰실 때 이렇게 쓰세요. 이거 이렇게 분수 있죠? 분수 있으면 얘부터 하지 말고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순서로 계산을 하세요. 항상. 자, 여러분도 계산기 가지고 계신 거 대다수가 12자리 아니면 14자리죠. 이거 이하권은 쓰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12자리 14자리시면 웬만한 숫자는 상관없이 곱하기 3 나누기 10에도 오류가 전혀 안 날 거예요. 곱하기 12 나누기 몇 해도 365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세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다음 9번. 값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지금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제조 간접비가 지금 전체가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알겠나요? 오른쪽에 300만 원 나왔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되어 있죠? 기계시간 배분으로 기준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기계시간이 전부 다 알려주네. 600, 400. 그죠? 그럼 답 다 알려줬네. 그럼 6대 4로 하면 얼마죠? 얼마씩 나누면 되죠? 지금 300만 원을 6대 4로, 그럼 6, 3, 18 180만 원 하고 하나는 120만 원이겠지. 이해 가셨나요? 그죠? 아니 원래 이 1000시간으로 나눠서 3000 배부율 해가지고 곱해주는 거나 전부 다 알려주면 할 필요 없잖아요. 결국은 여기에다가 3000 배부율에 600 곱하면 얘고 400 곱하면 얘니까.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A의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죠. A의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면, 자, 얘가 지금 A죠. A의 제조 간접비고 얘가 A의 제조 간접비죠. 지금 제조 간접비 300만 원을 기계시간 비율로 나눈다 그래서 6대 4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직접 재료비 700, 직접 재료비 700, 직접 노무비가 400. 그러면 얘 합치면 1280만 원. 그래서 답은 1280만 원이 3번이네요.
어떻게 1280인지 이해 가시죠? 자, 다음 10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행태할 때 제가 변동 원가, 고정 원가, 준변동 원가, 준고정 원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에 매몰 원가는 어떻게 이야기했죠? 관련 원가 하면서 그 뭐냐 기회비용, 기회원가, 회피가능 원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 4번이 틀린 거네요. 근데 원가 얘기가 금요일하고 오늘 했던 거 기억나면 지금 사실 복습 안 해도 말하는 멘트도 보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원가 외계가 사람들이 그냥 실에서 안 봐서 그렇지 진작에 한 번만 보시면 나한테 시험 문제에서 점수 도움을 좀 많이 줘요. 다음 11번에 주식회사 동영은 올해 초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해 단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올해 초에 사업을 개시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초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올해 시작했다는 건 기초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제공품의 T 계정하고 제품의 T 계정을 해서 기초 기말로 보고 올해 시작했으니까 얘 둘이는 0일 거예요. 0. 그죠? 남도시 됐다. 자,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매출 원가가 여기에 나올 건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즉 문제에서 질문한 거는 매출 원가를 물어봤죠. 그죠? 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인데, 그죠? 얘 둘이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하고 얘 둘이를 합쳐서 우리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자료 가지고 볼게요. 기본 원가가 50만 원이래. 얘 둘이 합치면 50만 원이란 이야기죠. 문제에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40만 원이래요. 얘가 40만 원이라는 거고 또 제조 간접 원가가 30만 원이래요. 얘가 30만 원이래. 그리고 기말 제품이 10만 원이래요. 자, 이제 준 정보 다 썼네. 자, 그럼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가 되죠? 얘 둘이 더한 게 50이고 제조 간접비가 30이니까 80만 원이라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럼 얘 80인데 0원이고 얘 40이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4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얘가 40만 원이네. 그럼 얘는 없고 기말이 10만 원이면 팔린 거는 30만 원이겠네. 그래서 답은 3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답이 2번이네요. 자, 제가 그 할 때 얘네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얘 둘이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얘 둘이 합쳐서 가공 원가, 전환 원가. 이것도 기억하셔야 얘네들을 조합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 리온의 기말 제품 재고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겠죠. 제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모르겠으면 컴퓨터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여세요. 정기분 원가 명세서. 컴퓨터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오른쪽에 적혀 있는 글자들 보면서 하면 돼요. 오른쪽에 막 적혀 있죠. 그런데 원재료만 원재료비 클릭하면 금액 클릭하면 이제 원재료비 거 금액 나와요. 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그죠? 얘네들이 원가 명세서잖아요.
그럼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없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글자 보이시죠? 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이잖아.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그럼 얘는 있고 제품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죠. 매출 원가 여기는 없죠. 그럼 있는 게 기업,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원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말고도 다음 중 원가 명세서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열어서 보시되 원재료에 대한 건 원재료비 금액 클릭해야 보일 거니까 그 부분만 해서 우리 전산이니까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13번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액이 5천만 원이 있어요. 자, 대송금 100만 원 있고 판매장려금 300만 원 있고 매출 내놓으리가 200만 원 있어요. 자, 우리 매출액이 5천인데 대송금이 100만 원 있대요. 빼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판매장려금을 안 빼죠.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그게 대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그 두 개가 얘잖아요. 그럼 얘는 과세 표준에 빼지 말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두 개는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애누리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이건 빼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빼면 4,800.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14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 과세 거래고 두 번째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과세 거래죠. 또 재화의 수입 과세 거래죠. 용역의 수입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은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일수는 며칠인가?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0일 이내까지는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답이 3번이라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었네요. 자, 우리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항상 제가 뭐 해달라 말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하시고 특별하게 모르겠으면 제가 말한 걸 최소한 했으면 하는데 자, 지금 오늘 92회 풀었죠. 자, 지금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를 더 찾아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문제 더 많이 찾는 거는 지금 현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문제 다음에 풀면 또 틀려요. 그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확인 작업하는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시험 들어가는 안 좋은 상황이 생겨요. 자, 그래서 수요일 내일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지금 오늘 92회 문제 풀었죠. 92회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외워버리세요. 먼저 그거 하나 하고 우리 책 있죠? 책에 87회가 제일 마지막 기출문제가 있어요. 지금 92회하고 87회하고 이 두 개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 문제든 우리 오류 수정 문제든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이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그대로 외워서라도 풀 수 있다고 할 만큼 이 문제를 먼저 완벽하게 보세요. 그래야 이 문제에서 글자하고 상황만 살짝 바꾸고 똑같은 분계가 나오는 거 앞으로 몇 번 더 보면 그 비슷한 응용은 다 하실 수 있을 건데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바꿔가면 안 돼요. 지금 새로운 거 계속 봐봐야 우연히 몇 개 얻어가려 만든 거지 새로운 거 안 맞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풀 거라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지금 이 두 회차 정도만 여러분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제
조금 저렴한 표현이지만 다음 주 되면 제가 이건 이렇게 푸세요라고 또 몇 개 말할 거예요. 계속 시험 담아 맞춰야지 이제.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세법과 회계에 대해서 더 알아갑시다 하고 말할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다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방식 있죠. 이제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거 더 풀고 싶어도 참고 지금 있는 거 다 풀면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 배웠다. 이거 나오면 난 무조건 이렇게 쓸 거야. 알고 풀든 뭐라든 그걸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공부 이 시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문제 보시면 시험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 오실 때는 프린터도 가지고 오시고 뭐 책은 있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수요일 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